지금 핵무기 사용을 하자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게 안 좋다. 그래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자.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서방 공장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배포를 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계속 축소되고 있고 서방 지원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계에 다 왔지 않았나. 크림반도 보급로 타격 이후에 러시아가 이제 핵 위협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로 푸틴이 핵 카드를 만지고 있는 걸까요? 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뭔가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쓰는 미사일 드론 부품을 이제 서방 국가들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팔란티에 표적 정보와 스타링크 위성 통신을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정치적 부담을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역은 사실 젊은 인구도 없고 산업 기반도 거의 전멸하고 그리고 다 도망가버리고 사망률도 높고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이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도구로만 가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거 사람 살기도 힘든 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는 민간인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제 드론 미사일 공격을 전환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 평균 이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러시아에서 1.3명이 죽습니다. 하루 보니까. 그러니까 1년에 500명 죽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전체 자동차 사고 사망자의 한 5%도 안 되는 그런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심리적 충격은 되게 크죠. 러시아 정치인들한테 이제 강한 압박을 작용하고 있죠. 지금 이것 때문에 핵무기 사용을 하자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장을 약간 급진적인 세르게이 카라가노프라는 교수가 이런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러니까 서방이 러시아를 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게 안 좋다. 그래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자. 자꾸 러시아가 대응할 것처럼 하다가 물러나고 대응할 것처럼 하다가 물러나고 하는데 이 전략적인 인내를 약간 겁먹은 걸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 지도부에서는 저걸 안 듣고 있다가 최근에 저 이야기를 좀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서방 공장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배포를 한 상태입니다. 알려진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걸 재래식 무기로 때릴 건지 핵무기를 사용할 건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고 때릴 건지도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지만은 어쨌든 지금 말로만 하는 거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게 차이가 있다.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러시아에서는 또 완전하게 군사적 승리를 하는 것에 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예프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전 영토를 장악하면 러시아한테 이제 불리하다고 러시아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는 되게 많고 그 안에 러시아를 반대하는 인구가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지출될 건데 부패한 나라니까 부패한 공무원, 범죄자, 첩보원 이런 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처리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합병해가지고 이제 새 시민이 대본들 투표하면은 드니프르 강서 쪽에는 반러 정서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관리도 못할 것을 합병할 생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또 러시아 사회 내에서 이제 반발 가능성도 있었지. 옛날에는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네 형제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과거에는 80 내지 9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50 내지 52% 하락하는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 완전히 승리하고 나면 서방은 또 다른 대리전을 해서 폴란드를 대거나 옆에 발트 삼국을 대거나 이렇게 대리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점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계속 도발을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지금 승리한 척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대체로 매일 작은 승리를 축적하고 있죠. 이게 이제 서부 지역이나 서부나 하르코프 완충지대를 점령해가지고 지금 사상자 비율은 푸틴이 한 7대1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 한 10대1 정도가 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손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은 계속 축소되고 있고 서방 지원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계에 다 왔지 않았나. 저는 작년 11월 달이면 우크라이나 항복할 거로 봤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그것보다 더 버티고 있습니다. 11월 달 항복할 걸로 봤던 것은 특별한 어떤 분석이라기보다는 과거 2차 대전 때 독일군 사상자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정도 보인다 이렇게 했던 건데 분명히 그 국가를 유지할 수준에 보다는 더 지금 한계에 왔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제 그야말로 계속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올해는 2026년도는 확실히 정가가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오늘 여기 그래프는 안 가져놨는데 최근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손실 그래프를 보면은 한두 달 전보다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30% 이상 증가한 것 같아요. 특히 5월 이후에는 5월 9일 전성절 때 잠깐 휴전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은 그때가 한 1000명, 11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한 1400명을 넘는 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쟁을 계속 러시아는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내부 정화도 필요하고 러시아도 좀 복잡한 나라다 보니까 서방을 추종한 엘리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초기에는 일부 이제 그런 인사들 자진해서 출국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서방 세계는 우리한테 줄 게 별로 없다 해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오래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신형 무기하고 전투 기술의 실험장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가장 무기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발전하고 있는 데서는 1번이 러시아고 2번이 우크라이나일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훨씬 오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관리 가능한 수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러시아 내 문제가 좀 해결되고 있어요. 특히 귀환한 참전 용사 같은 경우는 전투에서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관리직을 승진하는 경우도 많고 자녀들한테 무상교육 우선권도 부여하고 하니까 이 세대에 걸쳐서 애국적이고 충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되니까 소위 말해서 체제 안정에 좀 기여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러시아는 이걸 급하게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방에서 이제 계속 도발을 하는데 국민들이 도발에 대해서 반발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핵을 써버리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튼 핵을 쓴 것은 뭐 결심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핵 사용은 강력한 협박 수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핵 관련 전략은 실제로 핵을 쓰는 것보다 핵 공격을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하고 이미 어레스니크 미사일 벨라루스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EU 전역에 몇 분 내에 타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전술 핵탄두 장착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EU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다가 언젠가 핵 만든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러시아는 이제 EU 시민들을 죽이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EU 지도자들이 전쟁 범죄를 중단하기를 희망하면서 대체로 EU나 나토 시민들한테 보내는 경고죠. EU 지도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시민들이 러시아의 전술 핵 공격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선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요구인 평화협정에 응하면은 핵 공격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대비 의지를 계속 표명할수록 공격 위험이 감소하니까 이런 핵 사용을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것도 하나의 억지 전략이죠. 그래서 완전한 승리보다는 지속적 우위와 압박이 낮다는 그런 실용적 제안을 하고 있죠. 이게 이렇게 가면 전쟁이 하도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에서는 이 핵위협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군사적으로 어떻게 신호를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핵위협은 3단계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준은 담화 수준이에요. 고인사가 그 발언을 하고 TV에 나와서 선전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고는 거리가 멀죠. 두 번째 수준은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전술 핵 부대를 이동하고 훈련을 공개하고 핵 지휘기를 비행하고 이러면 의도적으로 시위를 하고 이제 서방 언론에서도 그걸 계속 이제 보고 핵 임박했지 않느냐에 걱정을 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임박한 신호를 보는 건데 핵 탄두 탑재를 보여주고 지휘 통제 핵 지휘 통제를 가동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 사용 직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 이제 크림반도를 좀 때리고 나서 이제 반발이 많으니까 군사적으로 보시면은 전략자산 위협하면 핵 수위를 상향한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우리 영토를 선언하는 곳인데 전략적 레드라인을 건드렸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보내고 서방이 추가 지원. 이제 크림반도를 때리려면 장거리로 가야 되고 좀 나은 미사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억제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에이테킴스가 이제 캐릭터 제거를 타격한다. 이렇게 된 뭐 여러 번 타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는 앞으로 반복되면은 아까 이야기한 수준 3
3 중에 1, 2 이제 담화를 하거나 신호를 보내는 위협을 병행할 걸로 앞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런 타격이 왔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수준을 좀 높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이제 핵 블러핑이 아니냐, 진짜 신호냐 이걸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블러핑일 경우는 담화하고 TV 선전에 거치겠죠. 핵 부대 이동을 안 하겠죠. 진짜 신호는 이제 핵 탑재한 이스칸데르를 이동하는 걸 위성이 확인하면은 핵 지휘기가 장기간 공중에 대기하고 있거나 이러면 진짜 신호가 되겠죠. 현재는 이제 블러핑 수준이지만 아직 무시하기는 좀 힘들다. 이게 서방 입장에서는 뭐 어떤 딜레마가 있는가 하니까 핵위협에 굴복하면 러시아가 핵 블러핑을 영구적으로 무기화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이 스스로 억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핵 위협을 무시하고 지원을 했을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을 지속할 거고 러시아가 수위가 상당히 올라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핵 발언은 협상 신호나 서방 억제 도구지만 실제 전술 핵 부대 이동을 하면은 이게 진짜 경보로 봐야 된다. 현재는 서방이 러시아의 경고를 너무 오랫동안 블러핑으로 보고 계속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있죠. 러시아는 서방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자제하고 있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핵 사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위험이 상존한다. 오히려 지금 서방에서 도발을 상향하면은 핵을 쏠 가능성이 훨씬 더 있습니다. 그냥 다른 걸로 하는 것보다 핵 쏘는 게 낫거든. 전술핵을 어디에 떨어뜨려 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핵 위협 발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핵 위협 있다고 해서 당장 쓰진 않지만은 충분히 그걸 단계를 높여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하는 걸 보여주고 실제로 러시아는 그 교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복잡한 교류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핵 사용을 했거나 러시아가 존재의 위기가 있을 때 핵 사용을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도발이 심해지면 그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크림반도 보급로 타격하고 러시아 핵 위협하고 멀리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계속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억제하는 게 낫다는 핵 사용로는 카라카노프 교수가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했고 러시아에서는 그걸 안 받아들이다가 최근에 국민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보도에서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러시아 후방의 석유시설, 철도 인프라를 타격했다는 내용이 납니다. 이게 전방이 아니고 후방을 공격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공격을 성공했고 왜 이 보급로를 노리는 건가요? 예, 우선 지금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는 드론 중에서 가장 최근에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호넷이라는 중거리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에서 한 200-300km, 어떤 경우는 50km, 150km 정도 되는데 이 후방을 타격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조그맣게 있는 그 장거리에서는 10km, 20km 안에서는 이제 FPV 드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멀리 가는 장거리 드론 500km 이상 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중간이 왔는데 이게 최근에 그 러시아의 보급로를 굉장히 많이 타격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공세를 일부 둔화했는데 이게 호넷이 미국에서 제조한 것이고 에릭 슈미트라고 구글 창설자 있죠. 옛날에 그분이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일단 자폭 드론인데 기본적으로 한 150km 가는 그런 거고 위에 띄어가 발사하면 300km까지 가는데 기구에 띄워가지고 했다는 아직 보고는 없고요. 이게 AI 자율 타겟팅이 되고 스타링크 연결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전자전 회피 능력이 우수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게임 체인저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배치돼가지고 특히 이제 러시아가 전자전이 강한데 전자전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해법을 좀 못 찾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양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비용은 한 뭐 35,000달러 수준 되는 건데 이 문제가 퀄컴 QCS5430이라는 프로세서를 쓰는데 이게 이제 고성능 그 온보드 컴퓨팅에 이제 AI 기본 모듈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아직까지는 러시아에서 극복을 좀 못했다. 그래서 전자전 환경에서도 자율 비행 타겟팅이 가능하고 수음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저가로 생산해 가지고 러시아에 이제 고가 방공 시스템을 소모를 유도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방공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이제 그 후방 물류 트럭들에서 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일단 이 잔해를 가지고 프로세스 회수를 했는데 모듈을 회수했는데 AI 모듈을 풀지를 못해가지고 아직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안 돼서 이 좀 오래 갈 거다. 그리고 이게 지난달 초에 이제 2월달 초에죠. 쭉 이걸 이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후방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래 물류 전쟁에서 지금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응책은 좀 시간이 걸릴 건데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왜 크림반도 보급로를 우크라이나가 실비하게 노리는가 하면은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후방에서 지원하려면은 러시아 영토를 통해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이 대부분 다 해안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동북 쪽에서 오지 않으면 전부 이 크림반도나 이쪽을 통해서 와야 되고 육상 연결된 데서도 이제 남쪽에 있는 데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그 보급로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제한된 길이나 뭐 특히 다리 같은 걸로 연결된 이런 데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러시아 남부 전선 특히 헤르손, 자포로지아, 도네츠크의 보급 허브가 크림반도를 경유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크림반도 쪽을 때리면 보급의 어떤 병목으로 볼 수 있죠.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케르치 대교가 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육상 연결하는 유일한 거고 이게 차단되면은 섬처럼 고립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케르치 대교를 많이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복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세바스토폴에는 흑해함대가 있어가지고 뭐 흑해함대 하도 많이 때리다 보니 요즘 좀 배가 내려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해상 보급이나 상륙 작전이 기반이 되는데 거기를 때리니까 함대가 약한되면은 또 보급선이 차단되죠. 그 측면이 있고 후방 석유 시설 타격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러시아군이 연료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전차나 헬기나 차량들이 이제 연료 있어야 되니까 석유 시설을 때리면은 아무래도 그 작전에 차질을 빚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 그다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정유 시설을 때려가지고 군용 디젤이나 항공유 생산에 차질을 준다. 그래가지고 전선 작전을 도난한다 이런 건데 이거는 정말 양이 많아야 되거든. 그리고 경유 시설 때리도 금방 복구가 돼요. 복잡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튼 일시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지만 그다지 크게 압도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런 게 볼 수 있고 철도 인프라를 타격하는 것은 이제 탄약이나 중정비는 트럭으로 오기 힘들고 철도 의존이 필수적이니까 이제 철도나 교량을 한두 개 때리고 나면은 그걸 우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만 또 그만큼 또 철도도 또 방어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과거에 이제 스톰섀도우나 에이테킴스 이런 장거리 미사일들이 이제 주로 그걸 가지고 크림반도 전역이나 러시아 남부 일부를 타격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걸 많이 쓰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드론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크림 보급로를 타격하면 러시아 남부 전체 연료나 탄약을 이제 줄기 자르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현재는 크림 내에서도 안정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저렇게 작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실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고 심리적인 효과는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지난 1, 2주간 우크라이나 군사 커뮤니티에서 이 소위 말해서 혼외 때문에 엄청나게 환호를 했거든요. 실제로 뭐 보급틀 같은 거 부수니까. 그런데 여튼 러시아 고속도로나 돈바스 내 러시아 군수 물자 수송 시설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 영상이 퍼지고 하니까 이제 효과가 좀 과장 보도됐는데 그 효과 자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해봐야 수십 건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 영상이 오면 러시아 국민들도 운전하기도 꺼리고 나가기도 겁나고 그러니까 위협을 받지만은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제 별거 아니니까 이제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공격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드론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외국에서 이렇게 그 부품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안에서 조립해가 쓰거나 그 외국에서 만들어가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러시아는 지금 현재 드론을 연간 700만 대 생산하는데 2배 이상 생산 능력이 있지만은 제한하고 있는 정도로 많다. 그래서 이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드론이 뭐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림반도 보급로가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러시아군은 연료, 탄약, 방면 이동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 연료가 쉽게 뭐 막히죠. 액체 연료는 이제 파이프라인이나 유조차 특수 수송하니까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타격을 받으면 당장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T-70이나 T-80의 연료 소비가 꽤 많이 되는데 이게 금방 비축 소진이 되죠. 그리고 헬기나 항공 연료도 가장 정제된 연료이기 때문에 정유 시설 피격
이면 즉시 영향을 받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탄약이죠. 탄약은 일단 포탄과 미사일이 무겁기 때문에 철도에 의존해야 되고 철도 차단되면은 그 다음에 전선 공급이 지연되죠. 그러니까 철도 그 탄약차를 직접 안 때리더라도 철도만 타격을 입어도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전선 포탄의 하루 소비량이 10,000발에서 20,000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탄약 재고가 고갈되면은 포병 화력이 좀 급감되고 그러다 보면은 보병 돌격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불가능하니까 전선이 좀 멈추는 그런 거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병력 이동이죠. 뭐 병력도 버스나 트럭으로 갈 수 있는데 걸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걷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늘 쓰는 방법이니까 이제 연료나 탄약보다는 대응이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다. 그럴 대부분 장갑차나 전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연료에 연동된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연료, 탄약, 병력 순으로 차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크림반도 연결된 케르치 대교 차단했을 때 그때 보니까 해상 수송으로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러시아가 흑계 제어권도 상실해가지고 또 해상 보급도 한계가 되고 이런 경우가 일시적으로 생기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헬기 수송을 하면은 이제 연료가 좀 많이 부담이 되죠. 그리고 헬기는 방공에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느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가 이제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연료를 끊으면 탄약도 자동으로 멈춘다. 그래서 연료가 가장 광범위하게 효과를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로 다리나 철도, 정유 시설을 때리는 방식이 좀 신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전쟁이 흘러갈까요? 예, 뭐 이것은 과거부터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래는 뭐 옛날에는 후방 시설을 산업 시설 같은 거 때리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전쟁이 느릴 때고 지금 전쟁이 빠르니까 이제 당장 그 이제 전장에 들어오는 걸 이제 막는 그런 방법이죠. 보통 전장을 구분할 때 이제 전쟁 지역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전장에도 이제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아주 커뮤니케이션 존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들어오는 것을 계속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멀리서부터 차단하는 건데 전쟁을 하면 제일 앞에 있는 거 때리는 게 이제 우선순위가 높죠. 그런데 이제 좀 여유가 있고 이 속도가 좀 안 느리니까 후방을 많이 때리고 후방을 때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느려지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급을 차단하는 게 이제 전쟁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뭐 굳이 이야기하면 인프라 타격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과 미사일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생기고, 첫 번째 변화는 후방이 안전하다는 개념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전선에서 수백 킬로 후방은 안전하니까 보급도 하고 생산도 하고 휴식하는 공간도 되고 그래서 재충전해가 전방으로 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그것도 지금도 크게 변화는 없는데 지금은 1000킬로짜리 가는 장거리 드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 반경 100킬로 있는 정유시설도 타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큰데도 전략 중심이 사라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군수 산업 시설이 전쟁화되는 그런 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산업 기반 전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일단은 산업 시설이 어느 정도 버티주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거는 옛날부터나 지금은 같지만은 군수 생산 시설이나 정유 인프라를 직접 타격하니까 전쟁 지속 능력을 바로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인 앞에 있는 군인 한두 명 죽이는 것보다 뒤에 탄약 연료 생산을 멈추는 게 더 효율적이 되는데 그런 수단이 생기니까 이제 과거에는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그 전략 폭격기가 들어가가지고 때려야 되는데 그때는 전략 폭격기가 뭐 전투기나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되는 게 드론으로 가니까 훨씬 값도 싸고 정밀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산업 기반 시설을 때리게 되고 있고, 세 번째 변화는 이제 비용입니다. 드론이 뭐 특히 값싼 것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 하니까, 그런데 교량이나 정유탑이나 레이더나 이런 것은 수백억 원짜리 이거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파괴하니까, 그리고 그 방어하는데 뭐 또 드론 탐지 레이더도 있어야 되고 요격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격 비용보다 이제 방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치 심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거의 병력이 없으니까 거의 드론으로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에 많이 후방이 때리니까 러시아 국내에 있는 국민들도 우리도 이제 전쟁 중이라는 인식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전쟁 필요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모스크바 인근에 드론이 오면은 야 여기까지도 전선인가 이런 걸 체감할 수 있고, 그런데 또 반작용도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굉장히 복수심을 가지겠죠. 그래서 단결하게 하는 효과가 특히 이제 저런 데는 민간인이나 민간 시설 때려야 되니까 그 사실은 그 자체가 전쟁 범죄인데 뭐 그냥 눈 감고 전쟁이니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쉽게 협상이나 이런 걸로 가기
예측하기 좀 힘든 그런 식으로 복수심을 유발하는 그런 부정적인 게 있죠. 그러나 드론의 피해는 신속하게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드론은 그다지 화력이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프라 타격전에도 사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드론보다는 탄도미사일도 때려야 가능하고, 뭐 특히 이제 포병이나 이런 걸 때릴 때는 화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드론은 화력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드론과 미사일로 인프라 타격을 하는 것이 전쟁이 전장을 넘어서 전장을 전선에서 국가 전체로 확대하는데, 이게 이제 과거 2차 대전 때 했던 총력전의 패러다임이 부활되는 거죠. 그러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래서 이게 질문하신 것처럼 이 되게 크게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지정학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나 더 궁금한 점이 계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라는 블로그에 간간히 글을 올리거든요. 일주일에 몇 차례 글을 올리니까 오셔서 보시고 공부도 같이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